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올해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률이 1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교명을 빼고 다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사토론창에서는 생존이 걸려있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또 현 상황 어떤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깊이 있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조성은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이길재 교육혁신연구원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한국전문대학 기획실 처장 협의회 고문이신 삼육보건대학교 박주희 혁신기획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대학교 이지혜 교육혁신원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대학의 현 주소를 좀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네 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좀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부터. 예. 예, 전 제일 와닿는 건 지금 사면초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충원율,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충원율 문제만 지금 부각되는데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변화로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그에 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방대일수록 더욱더 학생들의 이탈이 가속되는 이 상황을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뭔가 국면을 변화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다 지방대를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길재 원장님 바로 받아주시죠. 네. 예. 예, 저는 적자 생존이라는 그 사자 성어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적자 생존은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가 도입한 개념인데요. 적자 생존은 말 그대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방대학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지방대학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택은 지방대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적자 생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상황이 시들을 하고 계신 건데요. 예. 박주희 처장님 어떻게 키워드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골든 타임으로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이 골든 타임은 의학 용어이지만 네.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시간에 적절한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의 이 어려운 문제도 결국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위기 타이밍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붕괴되고 지방의 소멸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타이밍을 잘 맞추자는 의미에서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지혜 원장님. 네, 저는 격세지감으로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전국 대학들이 다 데이터는 보고 있었습니다. 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신입생 충원율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데이터로는 확인을 했으나 그 체감하는 정도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올해 신입생 충원을 해보니 미달 사태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체감하게 됐죠. 그래서 예. 10여 년 전에 느꼈던 대학과 올해 느끼는 대학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세지감을 키워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지방대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부터 이 원장님. 예. 네, 제가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2021년에 이 중에 약 한 91.4%만 충원을 했고요. 네. 약 4만 명 가까이를 저희가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4만 명이라는 게 사실은 대학의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볼 때 좀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요. 예.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수도권 대학들은 거의 99%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4만 명 못 채운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방대학에 그것도 일반 대학보다는 전문 대학에 집중돼 있다라는 게 나타난 현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의 유형 중에서 4년제 전문대로 나눠서 보면 특별히 충북 지역에 위치한
전문 대학들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게 그래요?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전국적인 좀 상황 말씀하셨는데 도내 상황으로 좀 좁혀보면 어떻습니까? 예. 네, 위원장님. 저는 사립대 상황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1일, 5월이죠. 5월 21일 유기용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희 충북 사립대 경우 신입생 등록률은 전체적으로 89.4%로 전년 대비 9.7%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죠. 사립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근데 조심스러운 것은 이 사립대의 학교 특성 또는 뭐 학교의 어떤 수준 미달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의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유출되는 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년기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수도권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별로 데드크로스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충북 지역에 있는 그 데드크로스라는 게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충북 전체에서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데드크로스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립대일수록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자원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훨씬 더 그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대학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다, 대학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시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원장님은 아까 그 지방의 이제 전문대가 특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고, 지금 또 이재 원장님은 이제 사립대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립대는 그나마 좀 낫습니까? 충북도 내 국립대 현황을 봤을 때는. 국립대 현황도 올해 입시에 영향을 받아서 국립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국공립대 특히 이제 충북 지역에는 도립대학이 이제 국공립대가 6개 일반 대학이 있고 예. 또 전문대학은 도립대가 1개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국공립대가 안전지역이었었는데 이번에 입시에는 타격이 입었고요. 예. 아까 전문대학에 대해서 좀 부언 발언을 하면 예. 이번에 이제 유기용 의원실에서 분석 자료에 5월 20일 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방대학이 어렵지만 그 지방대학 안에서 전문대학은 더 열악한 실정인데 분석 데이터에 보면 신입생 충원율이 대전, 경기, 제주, 충북 그래서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이 충북이 이제 14.3% 전년 대비 감소해서 4위를 기록했고요. 특별히 이제 신입생 미등록 인원 전문대학이 충북이 지금 작년에 764명이 미등록했는데 올해 1,555명, 네. 2배가 미등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이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려 있는 이유는 결국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어떻습니까, 조성은 박사님?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학력 인구 감소는 중요한 원인인데 그 네. 전에 우리가 학력 인구에 대비해서 대학의 정원이라든가 대학의 숫자가 충분한가, 그러니까 충분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먼저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출생아 수를 변하는 거를 보면은 한 20년 또는 30년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학력 인구가 생길지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대학과 대학의 정원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1990년대 후반에 대학 준칙주의로 바뀌면서 대학의 설립들을 너무 방관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출생아 수 같은 게 지금 우리가 학력 인구 줄어든 사람은 다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대학을 많이 설립하던 1990년대 후반에 사회적 상황은 주로 70년대 우리가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태어나던 이 세대들이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던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너무 많은 대학들을 설립하도록 허용한 게 아닌가.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지금 올해 충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2000년대 중반에 약 40만 명 정도 아이들이 매년 태어날 때의 충격이 지금 온 거거든요, 대학에. 예.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출생아가 27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충격은 사실 약과일 수 있어요. 예, 예. 20년 후가 되면 더 엄청난 충격이 올 거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떤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과 무관하게 방관하고 설립들을 너무 방치한 게 지금의 후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제 인서울, 뭐 또 명문대학 이런 것이 2021년 지금에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또 학령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계속 유지되면서 이 모집의 위기가 왔고 또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추가되면서 지금 이런 입시 모집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만 사실 학령 인구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좋은 어떤 제도들을 좀 채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에 앞서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이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가 급감하면서 어떤 정책들을 도입을 했냐면 국립대학을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자원의 운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학을 통합시켜서 일종의 국립대학 연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 예,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극복했던 전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대학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논리는 뭐냐면 서로 다른 대학이 정말 서로 같은 공간 안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일종의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유니버시티 어브 그다음에 주 이름 네.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시스템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종의 연합대학 체제를 만들므로써 예.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문제점, 어려운 점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이렇게 더 심해질 경우에 뭐 어떤 문제점들을 더 심각하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대학 자체는 물론 이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더 어떤 어려움들을 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예, 박 차장님. 아무래도 이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감축이 되면 지역의 소비가 이제 감소가 되고 그러한 현상이 이제 또 반복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지역 경제에 아주 그냥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이제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이 감소돼서 결국 마지막에는 지방 소멸까지 초래하는 현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이재현 원장님. 네. 그 사례가 말씀하셨던 사례가 전북 남원에 18년도 서남교가 폐교가 됐었죠. 그때 사례를 들여다보면 폐교가 되고 난 이후 20대의 순유출 비율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 그러니까 20대가 다른 타 시도로 이동하는 정도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말씀하셨던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 지역에 남아있던 다른 지방 대학의 경쟁력까지 약화되는 현상으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충북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조 박사님.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덧붙이자면 사실 저희 원에서 여러 가지 인구 분석들을 해보면 우리가 지역의 인구 문제를 얘기할 때 지역의 고령화를 지금까지는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고령화가 되니까 출산할 사람이 줄어서 지역 인구가 준다였는데 사실 세밀히 분석해 보면 이 고령화보다 더 중요한 건 지역의 인구 유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인구들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게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때 보면은 20대에서 30대의 지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과 취업 때문에 빠져나간다라고 예. 분석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한번 빠져나간 인구들이 사실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학의 문제, 특히 대학 진학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인구의 지역 간 균형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학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의 인구 문제로 같이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인구적 관점, 특히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이 대학 문제를 그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같이 논의하고 네. 더 많은 주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지혜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의 경제가 기본적으로 황폐화된다는 거는 그거는 뭐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데요. 네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지역의 그 지식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대학이 사실 해주는 역할이라는 게 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면서 또 생활을 유지하면서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예. 그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지적인 그런 자산 예. 아니면 특허, 기술 이걸 활용해서 충분히 지역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식의 생태계 자체가 붕괴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지방대의 육성을 위해서 1987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었거든요. 매번 그 이후의 정부들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매번 내놨었어요. 근데 이런 지식 생태계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지방대학에 집중적으로 뭔가 정책을 추진은 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그 많은 세월들을 지방대학을 위한 정책들이 있었으나 지방대학이 체감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던 정책들이었던가에 예.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대학 입학생의 급감이 어차피 예견돼 있던 것이고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도 계속해서 있는 현상이라면 지역과 지방과 수도권 대학 간의 입학 정원을 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네, 조 박사님. 일단 사실은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도 지역만 너무 이런 학령인구 감소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약간의 제어 장치들, 특히 대학 평가에서 지역별 기준을 달리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별 정원 관리,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별 쿼터를 두어서 전반적으로 정원 감축에 있어서 지역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수도권 대학이 여러 가지로 지금 대학 서열화의 이익을 보고 있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수도권 대학은 뭐 5% 10% 정원을 줄여도 그 인원들을 정원 외로 다 또 채웁니다. 그래서 최근의 분석들을 보면 실제로 정원은 줄였지만 네. 실제 실제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수도권 대학은 거의 최근 10년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을 지역과 수도권 대학 간의 입학 정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지만 예. 동시에 정원의 입학에 여러 가지 이 뚫어진 통로들, 수도권 대학들이 통로들, 활용할 예.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같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정원조차 못 채우는 상황이라서 정원회를 활용하는 것들이 대학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 수도권 대학은 그것을 활용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지난 5월 20일 날 내놓은 대학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지점은 재학생 충원율입니다. 재학생 충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들어온 학생들을 다른 대학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잡아두느냐, 이 두 가지가 재학생 충원율인데요. 이 재학생 충원율을 가지고 대학들을 평가해서 정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조성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는 지방이고, 네. 그다음 그 빠져나간 학생들은 전부 다 수도권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평가를 통한 아주 자연스러운 정원 조정을 한다고 하면 지역 대학들의 공동화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별 대학 입학 정원 쿼터제처럼 아주 강력한 차원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지역의 정원은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그 아주 심플한 통계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신입생 출생 수가 27만 5천 명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7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27만 5천 명에 0.7 곱하면 대학 입학 자원이 많아봐야 20만 명입니다. 예. 근데 지금 수도권의 대학교 입학 정원이 4년제 전문대 합쳐서 19만 명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다 대학 되네요. 입학 정원을 다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은 대학 입학 정원이 안 가는 거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강력한 좀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시고 두 분 어떻습니까? 예, 박 지장님. 저도 이제 똑같은 의견인데요.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되려면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토론으로 이어지다가 끝나지 않으려면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법제화가 이루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국회에서 그동안에 이런 지방대학 육성이나 기본계획안을 이번에도 3월 1일자로 5개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제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체감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어려움은 또 재정과 직결되는데 이 지방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부터 교부분급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화 해달라고 했지만 네.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만 장기적인 계획이 통과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법제화가 꼭 그렇습니다. 돼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예. 이어서 위원장님.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하셔서 저도 좀 사립대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사립대 교비 회계 수입 자체는 저희가 등록금 그리고 법인 전입금 그다음 국고 보조금 기부금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그 교비 회계 수입 내에서 기부금과 관련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등록금이 60%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거의 뭐 대학을 움직이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 이외의 수도권 대학인 경우에는 기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 대학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서울권에 있는 2개 대학인 경우 전체 사립대 기부금의 4분의 1을 갖고 가거든요. 그 기부금은 그 전체 동문들이 내는 기부금. 동문들일 수도 있고요. 기업이 낼 수도 기업이 있고, 낼 수도 있고. 예, 여러 예.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부금이 이어진다면 사립대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인구만 조정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또 대학당 재정 지원에서 연구개발비를 보더라도 네. 수도권에는 대학당 한 235억 원 정도가 평균으로 지급이 됐다 그래요. 예. 근데 지방에는 90억 원 정도가 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에 연구 중심 대학이 많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으나 이런 것조차도 수도권에 다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방 대학은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대학별로 보면 기부금 자체도 조금 힘든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예. 악조건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계획과 이 대책들은 다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금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실효성 있는 대책들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이 원장님. 일단 그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저는 어떻게 진단하냐면 이게 부처 간의 협력이 굉장히 절실했었는데 부처 간의 협력이 그동안은 굉장히 소홀히 됐던 것이 원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그 교육 관련 행정 당국의 정책적인 노력은 뭐 수십 년째 그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예산과 정책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의 역량이 왜 이렇게 오히려 더 낙후됐느냐 이 문제를 보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의 서열 구조. 예,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첫 번째가 그 대학의 서열 구조인데 대학의 서열 구조는 이건 사실은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이나 기업이나 이게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이라든지 인력이든 아니면 인력을 쓰는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쨌든
학생들이 아까 박주희 처장님이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매몰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공무원 준비를 안 하겠죠.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1학년 들어오면 2학년 때부터는 전부 다 공무원 공시생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교육과 일자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 자체가 나오는 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저는 또 이제 이 대책 중에 장기적으로 좀 세워야 될 플래닝이 있고 네. 또 지금 당장 한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해야 될 플래닝이 있는데 그러한 두 가지 플래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정말 절대정맥 위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2021년부터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특단의 지원 법안을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또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기용 그 국회 교육위원장이 그 발표한 대로 지금 교부금법이 계속 실패가 되니까 네. 이제 그러면 차라리 5년 한시적으로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예.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들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회계법도 좀 신설하고 또 이번에 이제 문경에서는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그 조례가 저는 바람직하다는 게 네. 지자체에서 지방대학에서 그 지역에 맞는 신설학과를 개설했을 때 문경에서 그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례로 만드니까 이제 더 토론할 필요 없이 법대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충북도 충북 지역 안에 있는 대학들에게 어떤 그 지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설학과를 만들었을 때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자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과 당연히 지자체, 아까 이제 문경 얘기도 하셨는데요. 같이 이제 이런 소멸 위기를 좀 극복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조 박사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저는 교육 전공이 아니라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게 사회 정책 전체 인구 정책이라든가 국가 균형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가를 저는 반성해 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은 이제 대학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지원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짚어봤던 것처럼 학령 인구 줄어드는 건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지금 있는 대학의 정원으로 보자면 절반, 그 절반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없다면 대학이 절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떤 대학이 살아남도록 우리가 정책적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이때 어떤 대학을 살릴 거냐의 초점을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교육부가 지금 평가처럼 전체 대학을 줄 세워서 거기서 재단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대학의 존재의 필요성을 지역에서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대학에 거의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거의 교육부의 지원에 네네. 의존했다면 저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학을 지원하고 협업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거냐.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청년 인구들을 지역은 얻을 수 있다. 예. 이것을 목표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지역 대학을 나오고 지역에 정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받고 있는데 정주 기간에 따라서 졸업생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아까 이기재 교수님도 강조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산업체의 취업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지방 정부가 나서서 대학과 기업과 협약을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단순히 이 지방 대학의 역할은 대학만 잘해서가 아니라 네. 지역이 같이 매력적이 되지 않으면 대학으로도 오지 않고 지역에 남지도 않는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지방 정부와 대학 간의 협업 그리고 지방 정부의 투자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중앙 정부의 예산을
지자체나 교육청에 많이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충청북도도 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매년 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교육청은 이제 고등학교와 협업해서 대학하고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지 자유학계제라든지 이제 협업할 게 많습니다. 네. 그러한 예산들을 대학과 같이 협업해서 적절한 플랜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고3이 지금 수시 이후에 고3반을 자세히 보시면 수시 이후에 공백이 있어요. 그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학이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적절히 쓴다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런 모든 노력이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정부 당국자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RIS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430억 원의 예산을 쓰는 정말 어마무진장한 유사일의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이제 기존과 달라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정책적인 시도가 실패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어떤 성공의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상 만사가 그런 것처럼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인데요. 이 거버넌스 시스템은 지금 전혀 협업해 본 적이 없는 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만났거든요. 그럼 이 생겨간 둘이 만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대화하면서 네. 이 지역의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예. 그 지점에서 이 거버넌스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은 이 거버넌스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고 하면 사실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가장이 자신의 그 집안의 모든 문제를 통솔하는 것처럼 네. 순조롭게 풀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거버넌스의 확립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의 협력도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소통과 그렇죠. 협업이 좀 중요하다. 예. 네. 이지혜 원장님. 세 분은 이제 좀 거시적인 측면의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좀 미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지역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대학에만 있었죠.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지역으로 과정 안에서도 내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형태도 좋고 네. 현재는 대학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서 그래서 정책적 제안을 하는 형태까지도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경험형 PBL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그냥 장만 마련해 준 거죠. 네네. 장만 마련해 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발굴을 해내요. 예. 그 20대에서 경험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다음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로 유입된 인구들, 그 아이들 같은 그 학생들인 경우에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속감을 가지면은 구직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예. 장기적으로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 아닌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조금 더 마련되고 네. 충북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들 스스로 남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탁상에서 구호만 외치는 것보다 이제 실질적인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예, 박 차장님. 특별히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매력적인 일자리가 지역에 많이 발굴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함께 산업체들과 고민하고 정부와 고민할 문제인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하고 지금의 대학생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취업을 시켜도 3개월 안에 그 직장을 그만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네. 또 문화적인 거, 복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 지금 세대들을 공감할 수 있는 산업체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전 교육도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의 현실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실습을 못 보내요. 네. 현장 실습을 못 보내니까 현장의 경험을 교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특히 지방대학의 우리 인재들이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고 또 제도화시켜서 산업체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해서 이 대책이 시급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미래라는 교육을 위해서 정부, 지자체, 또 기업까지 다 아울러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대학 자체는 또 자구책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지 아까 초반에 뭐 일본과 미국 예를 드시면서 통합의 어떤 예도 들어주셨는데요. 그런 것도 분명히 개선 노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 지금 네, 어떻게 보면 그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사회 속으로 과거에는 대학이라는 조직이 사회와는 유리돼서 소위 말해서 상아탑이라고 불렸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부만 하는 곳,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학생들의 취업이나 아니면 일자리에 약간 관심이 소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의 그 학문의 구조 자체가 학생들이 그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취업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공부를 위한 공부, 그다음에 학문을 위한 공부가 대부분이었죠.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연 어떤 기술이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지 네.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내야 된다.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보다 냉철하고 네. 정말 그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분들 네. 이지연 의원님. 그래서 첨언을 하자면 진로 분야의 미래학자들이 3, 5, 19라는 숫자를 내놨어요. 미래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는 3개 이상의 영역에서 그다음 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19개 정도의 직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저희와는 좀 다르죠. 저희와는 다른 어떤 네. 세계를 경험을 할 텐데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는 분명히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특성화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 특성화된 부분이 매력이 있다면 학생들은 대학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걸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아까 일본의 그 인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애리조나 주립대가 조금 특성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미국의 명문대를 쫓아가지 않고 그들만의 구조 개혁도 있기도 했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주목했던 거는 무크를 활용해서 네. 무크는 이게 온라인 이제 강의거든요. 예. 온라인 강의인데 이 무크를 활용해서 GFA라고 글로벌 프레시맨 아카데미라는 신입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강좌를 직접 캠퍼스에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10개 강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8개 강좌에서 C학점 이상을 받으면 누구나 세계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강좌를 열어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열어둔 상태에서 8개 강좌의 C학점을 받고 난 이후에 2학년 때 본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입학 경로를 좀 새롭게 열어놨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조금 가져온다면 지방사립대가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이동해서 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리고 국내에 있는 학생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해외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에 한국을 조금 선망하는 국가들의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다음 현지 유학의 비용이나 노력을 좀 줄여주는 방안이 되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쪽 국가에서 1학년을 네. 온라인으로 마치고 2학년부터 또는 3학년부터 우리 대학에 또는 지방대에 올 수도 있는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의 이제 경쟁력 강화를 해서 제가 좀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프랑스의 에콜 42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2019년에 포리투 서울이라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대학에서 모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설명회를 갖고 500명을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접수자가 11,000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긴급히 예산을 더 늘려서 700명을 뽑고 2기까지도 모집을 하고 지금 이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대학의 학과에 경쟁력만 있다면 국민들은 그 커리큘럼이나 미래가 보이면 엄청나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개인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뭐 다양하게 두루두루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마무리 말씀 좀 짧게 한 30초 정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훈 박사님부터 부탁드리죠. 저는 이제 세 분은 대학에 계시니까 대학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대학이 지금 이 위기를 진짜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 그래서 바뀌어야 될 초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만이 대학의 대상이 아니라 네.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우리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대학이 제공하는 역할로 뭐 크게 탈바꿈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좀 위기감이 저는 제3자로서는 대학이 진짜 위기감을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고등교육 이수율이 다른 OECD 평균이 47.8%인데 우리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70%가 넘거든요. 사실은 이런 다른 국가들이 대학을 잘 활용하는 방식이 학력 인구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직장에서 일하다가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면 그것을 대학에서 공급받는 네. 이게 이제 유럽의 대학의 역할들인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역할 전환들을 모색하는 이제 살을 깎는 뭔가 개혁의 움직임을 보여주면 그에 상응해서 국가와 사회도 충분히 대학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재현 원장님. 예. 네.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년을 생각을 하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당황했던 부분들은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교수자들의 원격 수업 역량도 없었거든요. 근데 평소라면 할 수 없었을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다 해냈습니다. 인프라 구축하고 교수자들의 원격 수업 역량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이 위기죠. 위기라서 대학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나 노력할 의지는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지방대학, 충북에 있는 지방대학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이 또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이길재 원장님. 예. 네. 제가 아까 그 지역사회와 기업과 대학 간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전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총장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좀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냐에 대해서 뭐 차담회든 아니면 식사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논의를 하신다고 하면 이 충북의 위기가 보다 쉽게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주희 차장님. 예. 네. 저는 이제 충북의 5개 전문대학을 비롯해서 전국의 한 135개 전문대학을 우리나라 그동안 직업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들이 자기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을 때 전국 어디를 가도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꼭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직업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대학이 지금 절대전명의 위기가 있는데 이번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정말 그 관계자들이 다 지혜를 모아서 시기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방대학의 위기 오늘 토론에서 나왔듯이 지역 전체 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가와 대학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기업, 특히 시민들까지 함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